즉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75만 명이에요. 1억 3천만 명 중에 2175만 명이면 6분의 1.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해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일본이 자기들의 우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코로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네. 원래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쓰고 했었는데 안 그렇죠. 쓰잖아요. 네네. 일본도 이제 마스크 다 안 쓰나요? 아, 그렇죠. 일본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룰은 네. 마스크를 안 쓰는 거로 됐는데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특히 이제 봄에 5월, 4월, 5월, 6월 이때는 화분이 많이 날아다녀요. 뭡니까 스기나무가 많아서 삼나무 이게 많아서 그 화분이 엄청 많아서 이 국민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화분병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해요. 한 70% 정도, 7, 80%의 국민이 화분병에 시달리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다 쓰고 다니시고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도 인터넷 강국이었지만 디지털이 훨씬 더 발전되면서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중화됐잖아요. 네. 어르신분들도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고 했는데 혹시 일본도 그런 이제 디지털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발전하긴 했나요? 그렇죠.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식 배달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회사 출근 안 하고 뭐 온라인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재택근무. 재택근무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같은 거 하게 되고 해서 일본도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그 인터넷 문화가 진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인생의 절반을 제가 알기로 대표님 한국에서 그다음에 절반은 이제 일본에서 각각 한 30년 정도 사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환갑이 지났으니까 거의 30년씩 절반 살았네요.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장단점 각각 네. 살아보셨으니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한국의 장단점, 일본의 장단점. 한국은 신라면 같은 느낌? 신라면. 예. 우리 신라면은 그 매운맛 하나로 확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 맛은 그 맛 자체가 흐려요, 전부. 흐릿해서 그 소재의 맛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일본 라면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어떤 뭐 한국은 강렬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신라면 그 컵 저 스프 이렇게 들이키면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마시잖아요. 그다음 매운탕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강렬함에 대한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듯한.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늘 잔잔하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건지 안 흘러가는 건지 어떤 그런 신라면을 한 일주일 내내 드셔보세요. 아, 힘들죠. 그죠? 그것처럼 한국은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또 시계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뭐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대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단점은 일본의 장점이고 일본의 단점은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시절에 스피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스피드 속도가. 중요하죠. 네, 스피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그 차곡차곡 품질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디테일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가졌지만 느린 나라가 일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어그레시브하고 다이나믹하지만 빠뜨리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면 살수록 두 나라가 서로 간에 가진 장단점이 특이해서 서로가 보완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진짜 세계 최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랑 한국 경제 어떻게 보나요? 한국도 사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불리는 시간 또 한국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죠? 네, 우리 올해 보니까요. 올해 7월 말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350만 명 정도. 올해만 되고 일본에도 단독 톱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국 딱 그러면 손가락으로 꼽는 게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한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변수 안에 넣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어떤 특별한 화제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 이외에는 그렇게 우리처럼 비중을 갖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렇죠. 것들 때문일까요? 일단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과서 자체, 국사 교과서를 보면 뒤쪽에 한 20페이지 정도가 일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신라시 뭐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가 일본을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뭐 기술을 전해줬느니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당 연합군하고 신라하고 뭐 싸웠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삼별초에도 잠깐 그런 일본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뒤에는 이제 뭐 조선시대 때부터 외구의 침략, 일제 침략, 해방 이후 해가지고 우리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피해를 입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한국은 그 여러 외국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의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 일본의 정치가들의 뜻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술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보시면 뭐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뭐 저쪽 하는 그 내용 그게 대충 뭐 한두 페이지도 안 나와요.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면 한 10줄 정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다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젊은이들이라든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100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10, 20?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식의 비대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에 다투게 되면 우리는 아는 게 많으니까 막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진짜 진실이고 우리가 못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라면 그 매운맛을 확 느끼는 느낌? 한 발을 빼게 되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더 훨씬 일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근데 일본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흐릿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그 20, 30년 사이 한국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한국 산업의 약진 그다음에 근래 코로나 경우에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하는 한국 문화, K-팝의 약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이제 강렬해지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었었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렇게 느끼니까 이제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뭐 당연히 못 살았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판도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한일 간의 격차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보세요? 일단요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올해 안에 일본은 최저임금을 1000엔 이상으로 올리겠다. 전국 일률적으로 1000엔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해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900 얼마밖에 안 돼요 지금. 970엔인가 그렇거든요. 970엔이면 하나로 따지면 지금 그 8,000원입니다. 8,500원인가 돼요. 우린 지금 10,000원 넘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그 결론 난 거 보니까 9,75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일단 기본소득이 뭐 최저임금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뭐 GDP도 엔화가 내려가 갖고 달러 베이스로 따지면 GDP도 상당 수준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낮거나 뭐 그 언저리겠죠. 오히려 뭐 역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어떤 국력의 차이 같은 건 있겠죠. 일본이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그만큼 한국이 이제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건데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넷플릭스도 얘기해주고 하셔서 일본 사람이 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나 한국 제품 같은 것들은 요즘에 좀 있나요? 저 요즘에는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이었던 연령이 있어요. 보통 한 30 이하 정도. 그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이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이 예전부터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한국은 이 정도 레벨이었던 나라였던 거고. 근데 이제 50대, 60대 해서 이분들은 왕년에 한국이 어렸을 때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이 하청기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았던 세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 한국이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거꾸로 제가 20대 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일본 건너갔을 때는 소니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일제 가전제품을 보면 아,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이쁘고 좋은지 18살 때인가 소니의 워크맨이 나와서 예, 그 워크맨 하나 사려고 그 노력했던 생각이 지금도 있는데 소니 뭐 파라소니 그렇죠. 뭐 핫했죠. 그당 우리 때는. 근데 일본이 요즘에 보면 이제 일본에 아키하바라 여러분들 가시면 가봤습니다. 예, 요도바시 카메라 있고 그 하잖아요. 전자상가 쪽. 네, 전자상가. 네. 거기 가셔서 일본의 가전제품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면 한국의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40년 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느꼈던 감동? 이게 아름답다, 네. 편리하다 이런 것들을 한국의 가전에서 많이 느끼고 일본의 가전제품 보고서는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일본 가봤을 때 백화점을 이제 도쿄 쪽에서 이제 가봤는데 서울의 백화점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상 그런 것도 어쨌든 인테리어 효과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한국이 뭔가 더 훨씬 더 발전된 나라 같다는 느낌? 백화점도 훨씬 일본의 고급지다는 느낌? 백화점은요, 제가 보기에 50대, 60대, 70대 그분들의 전유물 같이 느껴져요. 맞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백화점에. 안 이뻐요. 안 2030, 40 세대에 안 맞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세대에 맞게끔 그 좀 오래된 디자인에 좀 중후한 디자인 그런 디자인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백화점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잘 안 가고 일본에서 백화점을 가는 층이 그 사회적 경제 수준을 봤을 때 제일 부자가 100이라고 치면 한 위에서부터 20에서 30까지는 백화점을 가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백화점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층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네, 이게 젊은 층은 백화점에 가기보다는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시부야라든지 오모테산도라든지 그쪽에 가서 자기들 필요한 뭐 이런 것들 사지 굳이 백화점에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일본에 가면 항상 느끼는 감정은 편안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쵸. 뭔가 한국은 너무 발전한 것 같고 일본은 뭔가 층도 좀 낮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 대신 한국은 미래라면 이제 약간 거기는 약간 과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느낀 게 정상인가요? 그렇죠. 일단 편안하죠. 한국보다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지도 않고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보면서 편안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그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편안함이 지나치면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그 도태 측면에서 일본이 아마 가장 좀 뒤처져 있는 분야가 IT가 아닐까 하는데 일본의 IT는 지금 어떤 좀 상황인가요? IT라고 하시면 이제 좀 포괄적인데 나눠서 얘기합시다. 이게 하드웨어의 IT와 소프트웨어 IT인데 하드웨어 IT는 뭐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일 거고요. 소프트웨어 IT는 이제 정보화 사회라는 측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정보화 사회론이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저희 정보화 사회론 제가 가르치는 거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비교를 해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포는 일본이고 애프터가 한국이에요. 제가 조심하거든요. 일본 학생들한테 그것도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보화 사회에 비포가 일본이고 애프터가 한국이라고 가르쳐주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혐의를 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자랑하려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보화가 진행되기 전에 상태의 지금의 일본과 정보화가 진행되기 전에 한국은 거의 같은 나라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대한민국의 나라는 원래 조선이라는 왕국이었었고 그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었어요. 봉건 국가였죠. 근데 일본이 그 조선이라는 국가를 병합하면서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시켰죠. 일본하고 같은 법이 적용되는 식민지로 만들었고 일본의 모든 문화를 심었잖아요. 행정 조직, 그다음 뭐 교육, 의료, 그다음에 산업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일본을 답습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 근대화가 돼 있는 그 구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바뀌면서 그게 어느 선에선가 중지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바뀌어 왔던 거죠. 그 시점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류에 의하면 1차 산업혁명은 그 엔진, 증기 엔진을 영국에서 개발함으로써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발명하면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3차 산업혁명은 보통 일본이 중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정확하게 중심이 미국이거나 유럽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엔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본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무언가를 처리하긴 하는데 컴퓨터가 하는 일은 전자계산기의 역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할 때 전자계산기가 있으면 빠르잖아요. 빠르죠. 그 역할, 자동화의 역할을 해줄 뿐이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IT와 기존의 산업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네. 단순히 뭐 배달하는 일이야 옛날에도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떤 배달 플랫폼이 생겼어서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난 직업, 전문으로 그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또 조직이 생기고, 식당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그 레스토랑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다면 지금은 아예 공유 주방, 그래서 주방만 있는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업종이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비즈니스하고 IT가 접목이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버 택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업종에서 그게 기존에 있었던 업종에서도 벌어지고 없었던 업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고 정부화 시대라고 봐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화 시대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전산화하는 그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미국도 이렇게 뭐 글로벌 국가들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3차 산업에 머물러 있고 뭔가 아날로그를 왜 고집하는 걸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또 룰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영국이 지금은 시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또 미국도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었었고, 근데 일본도 시들시들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성공 체험이 있어서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해왔던 패턴을 뭔가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제가 일본에 있는 택시 회사에 고문을 하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자기네 회사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카카오 택시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곳은 동경이나 오사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그 오카야마라고 지금 지방이에요. 지방 중규모 도시인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현재 자기들 회사의 택시 회사의 주문, 택시콜은 전부 전화로 받는데 그게 한 90% 정도가 전화로 받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오픈을 해서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을 노출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전화로 우리한테 주문이 95%가 오는데 그거를 그 플랫폼에 놓는 순간 다른 경쟁업체들도 그 손님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카카오 택시 같은 모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이미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틀에 딱 갇혀 있어서 그 틀에서 기득권자가 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일본은 다 기득권자가 확립이 돼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정치가들 중에 한 70%가 세습이지 않습니까? 아, 세습이에요? 응, 70%가 세습이고. 국회의원이 세습된다고요? 세습인데, 뭐, 물론 이제, 네가 내일부터 국회의원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선거에 나오죠. 근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어떤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아버지가 옆에 서가지고, 제가 이번에 은퇴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하니까 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들의 한 70% 정도가 세습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기시다 내각에 있는 그 대신들 거의 30%가 세습이에요. 기득권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원래 산업공상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라이, 뭐 농업, 공업, 상업, 나름대로 어떤 보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 틀을 바꾸려고 하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잘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본의 공무원들하고 명함을 교환하시게 되면 그 공무원 명함을, 그 사람 이름을 딱 보시면 이 사람이 공무원 할 만했구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 얘는 공무원으로 키울 거니까 공무원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공무원스러운 이름이 어떤 게? 뭐, 저기 공무원에 공짜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이름의 의미를 두잖아요, 부모들이. 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얘는 그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일본의 디지털화해졌던 거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혹시라도 뺏기게 될까봐.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나라가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보세요?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부셔버릴 수 있는 나라. 북한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야 저기 내일부터 우리 전부 그 카카오 택시를 간다. 거기 뭐 택시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예를 들어 택시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개인 택시 제도가 도입이 됐고 법인 택시 제도가 도입이 돼서 택시 비즈니스라는 것이 확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룰에 의해서 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거기 느닷없이 카카오 택시라는 게 딱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니면 우리는 이제껏 열심히 해갖고 면허를 따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땄는데 저 사람 뭐 규제 완화를 해갖고 느닷없이 나와서 택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하면 그 피해자가 생겨요. 그렇죠. 예, 근데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미로는 다이나믹하고 과격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게 되면 확 하거든요. 그럼 희생자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냥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틈엔가 그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이게 변화하는 속도가 느려요. 뭔가 그런 일본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권을 놓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뭔가 생각이 좀 더 개방적이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뭔가 여권 발행도 한국보다 훨씬 적다면서요. 인구는 한국이 훨씬 적잖아요. 네, 일본이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되던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농업 국가라고 해요. 농업을 하는 사람이 뭐 논밭을 들고 이사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본래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모작 삼모작을 하잖아요. 날이 따뜻해서 별로 이사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었던 나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 일단 사계절이 있어서 그 식량 조달이 어렵지 않습니까? 북쪽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남쪽이야 뭐 풍작이겠지만 거기다가 또 우린 그래도 일모작밖에 안 되니까 식량이 늘 모자라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업이 풍요롭지 않은 나라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에 기록된 외국의 침략이라든지 전쟁을 횟수를 쉬어보면 900회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이 난다는 것은 일로 도망다니고 절로 도망다니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반드시 또 이게 불이 나서 다 타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시 이 대륙인데다가 기만민족 유목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사 다니거나 뭔가 변화를 주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반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생활에 변화 주는 걸 되게 두려워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2년 말 현재 일본인 중에 즉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75만 명이에요. 1억 3천만 명 중에 2175만 명이면 6분의 1.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해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일본이 자기들의 우주인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알려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나가봐야죠. 예,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딱 들어올 텐데 나가질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일본이 아시다시피 세계 뭐 제2, 제3의 경제대국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니까 일본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뭔가 나라가 작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무역 입국을 해야 되는 거고 수출 입국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 늘 밖에 관심이 있고 밖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왜 저 나라를 못 따라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늘 뭔가 노력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